오늘 성립협회의 주제는 헤아릴 수 있는 세계, 헤아릴 수 없는 세계입니다. 반갑습니다. 기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언제 성리 연말을 해가지고 말을 할 것인가 걱정되는 교무님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추어도 한마디 하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알 수 없냐, 이제 이런 논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알 필요는 없다. 이제 무조건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이제 신학적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논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립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는 있다. 또 이러한 이론도 있고요. 이제 금방 법어를 봉독을 하신 내용 중에 우리 대종사님은 알 수 있어야 된다.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큰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론과 실천이 합의를 해야 된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도 옮길 수도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현실의 세계에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랑의 내용을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시대적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이 전달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품고 있으면 절대 전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 원불교의 성리 공부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리의 세계를 바로 현실의 세계에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 화면에 글씨가 보이십니까? 다행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건강할 것을 원하고 부자로 살 것을 원하고 오래 살 것을 원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을 원한다. 그리고 명예롭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것에 비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실천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신 1회 졸업생인가 2회 졸업생인가 되는 분이 약학은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족보 출판사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부자로 산답니다. 대전에 가면은 족보 출판사가 있는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족보를 무시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족보 사업이 그렇게 성행을 이루느냐. 나이가 50줄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족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조금 더 철이 든 사람은 정말로 성리학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이것까지 이제 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은 새로운 것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최대의 엔돌핀이 나온다. 그 최대의 엔돌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이돌핀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엔돌핀에 5,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대종사님이 다 거린처럼, 병든 환자처럼 다 죽어가고 있다가 깨닫는 순간에 일시에 몸이 좋아지셨다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이돌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늙고 병들었다 하더라도 계속 이 성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계속 그 새로운 세계를 깨닫다가 보면 대종사님처럼 다이돌핀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있어요. 그 WHO라고. 여기에 건강을 규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영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영적인 건강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종교적인 논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유보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건강까지를 건강의 개념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웰빙이니 로하스니 하는 개념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만간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리학적, 성리 공부의 기반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픽시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우리가 현실 세계와는 다르게, 역사적인 세계와는 다르게 그 심리 그 자체의 구조를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기저가, 독자적인 기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정된 틀 속에서 무엇을 픽스 시킨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심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픽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또 그와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건 역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역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조건이나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후자의 역사 심리학적인 측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이번에 그 전국에 소용돌이가 돼 있는 성완종 사태에 대해서 이원구 국무총리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충청도 말투가 본래 그렇다, 충청도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본래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종류의 심리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심리학이 그럴 뿐만 아니라 성리학이나 성리공부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제 불교에서 성리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전이 벽암록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과거에 아주 그 자연스러운, 아주 오래된 농경사회에서 성립공부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성립공부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 디지털 시대에 자기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 산업입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로봇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옮겨 심기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에게 어떻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느끼는, 그리고 사람처럼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을 옮겨 심을 것인가.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 이것에 따라서 소위 이제 인지과학이다, 인지철학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마음을 옮겨 심으려고 보니까 몸과 마음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과학과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불교 선사들이 놓고 보던 그죠?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고? 이런 종류의 성립 공부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대종사님이 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의 제일 기본적인 전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이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신문에 어디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참 돈이 많아요. 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책 같지 않을 인상을 주는데 그 아무튼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떤 종교 단체들도 그런 광고를 내고 우리가 이 대각교계절 기념해가지고 모 신문에 사면 원불교 특집을 만드는데 거기 광고료가 없어서 지금 문화사회부랄지 이런 데 짤짤 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한 면 담당해달라, 또 어디에서 한 면 담당해달라. 이걸 짜는데 굉장히 고생하는데 어떤 종파들은 뭐 2면, 3면씩 전면 광고를 서슴없이 내요. 도대체 이런 것을 왜 이런 광고를 내야 되는지.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광고, 책 광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신과 물질은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목의 내용은 맞은데 그 내용이 무언지는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물질은 일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양 정신만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그런 편견에 이것도 일종의 이제 픽시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원불교 정신은 대단히 훌륭하고 또 동양 정신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깊은 사고를 많이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서양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서양에서도 정신과 물질이 일치된 상태로부터 모든 존재를 이해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철학의 시조를 타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타레스의 제자 중에 이제 아낙시멘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아낙시멘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원전 이제 이 아낙시멘드로스를 좀 띄워주세요. 기원전 610년에서 546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을 진정한 의미의 철학의 시조다 또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질,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저녁 드시고 약간 졸리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스 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아르케. 이게 원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토아페이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게 만물의 근본이 이거다.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다. 이 그리스 말도 한번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토아페이론. 글씨 보이시죠? 예, 크게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토아페이론.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이 이제 그 뭐냐면 토아페이론은 아무것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세계. 뭐 이제 장자에 보면 혼돈의 세계가 모든 존재의 근본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토아페이론으로부터 어떻게 현실 세계, 개별적인 사물들의 세계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규정되고 제한됨으로써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토아페이론은 무제한하고 무규정된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세계다. 그리고 현실 세계는 그것으로부터 제한된 세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계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불완전한 세계를 불완전한 상태, 모든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원죄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래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토아페이론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때 죄값을 치르는 게 뭐냐? 나 자신을 양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양보하는 게 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 주는 거. 이제 이거 좀 이제 해석이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연의 순환까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철학을 대본으로 해서 이제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근데 이 아낙시멘드로스는 누가 제한하고 누가 규정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되고 규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것을 이제 의인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제한한다. 소위 이제 성경을 딱 피시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빛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빛이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 땅이 있었다. 물이 있었다. 우리가 쭉 읽어다 보면은 이제 열매 맺는 나무와 짐승이 있어라 하면 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전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모든 존재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시는 부분이 나와요. 토아페이론으로부터 제한되고 규정됨으로써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러한 원리가 똑같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3D 프린팅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3D 프린팅은 이제 자기 개인의 요구에 맞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조물주가 그걸 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생산 소비자 모든 개인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대학의 문화체육관에서 3D 프린터 산업 대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개최돼요. 내일 이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학교 문화체육관에 오셔서 도대체 3D 프린팅이라는 게 뭔가 와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첨단 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도인 전정희 의원이 또 노력을 해가지고 3D 프린팅 센터를 익산에 또 유치했어요. 익산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3D 프린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것에 비추어서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우리 원광대학이 3D 프린팅을 제일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낙시멘드로스의 원리가 3D 프린팅의 원리와 아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정신과 물질의 일치된 상태를 무엇으로 봤느냐? 기라고 봤어요.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신과 물질의 근원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물질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유물론 철학자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의 운동이 뭐냐? 그게 바로 음양 오행 운동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음양 오행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제 음양오행에 어떻게 운행되는가라고 하는 거 표를 제가 여기에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이죠. 우리 심장에서 음양오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서 오방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양오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찬을 5가지 색깔로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건강식을 할 때도 5가지 색깔을 맞춰서 먹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식품 영양학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또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은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그러는데 밥 먹을 때도 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항상 식선이다. 먹을 때 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먹기 싫더라도 5가지 색깔을 맞춰서 먹고, 근데 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5가지 색깔을 맞추어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원불교적인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식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소위 섭생을 해주시면 그것도 성립 공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더 알으시려고 한다면은 이제 붉은색 음식은 심장에 좋고 또 이제 또 이제 쓴맛 나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쓴맛 짠맛 저 싱겁게만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이걸 또 맛도 조화롭게 먹어야 된다.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색깔도 조화롭게 입어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 여자 교무님들 정복을 자유화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열어줘 보세요. 색깔도 서로 이제 이 음양오행도 상생과 상극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흰색과 검정색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상생의 색깔이에요. 이제 그 덕에 원불교가 오늘날 참 100주년 기념 성업을 이루게 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랬든지 무의식적으로 그랬든지 간에 백생, 흑, 맨 오른쪽 구석에 나오죠? 뭐 이런 때 박수를 한번 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식을 진행하실 때는 흰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으시더라도 평소에 활동하실 때는 좀 자유롭게 입으신다면 여자 교무님들 건강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대단히 중요한 표예요. 음양오행의 상승 상극 관계.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이런 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하나씩 따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앞장하고 이쪽하고. 이러한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성립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성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자. 실천해서 우리가 건강도 찾고 우리의 정체성도 실현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각별한 서원을 가진 사람이 특별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제 오욕 칠정을 가진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이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동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아주 실용적인 것이 성립 공부다. 그리고 성립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립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의 지각의 영역 또는 자각의 영역이 훨씬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원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저를 굉장히 젊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저도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근데 제 손녀딸이 지금 올해 5살인데 이게 날이 갈수록 지각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이제 제가 아빠 엄마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알게 되고 친할아버지 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다. 자기는 할아버지가 2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게 지각의 영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헷갈리다가 이게 자꾸 열려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도 어느 한쪽의 세계만 보다가 여러 가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루살이가 하루만 보다가 또 이제 지각 영역이 넓어지면 그 다음 날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뭐 이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리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느끼는 영역, 알게 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다. 이게 알게 되는 영역이 넓어질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게 인체에서 생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각 영역을 넓히는 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세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본성이다라고 그러는데, 뭐 제 뒤에 이론상 소원문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론상 소원문을 한글로 번역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을 위해서 학술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제 교전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번역 작업은 번역하는 작업 그 자체, 책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고 번역하는 작업은 이제 저희 대학의 정역원에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의견을 내기를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한글로 먼저 번역하는 게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우리 동지들이 거기에 동의는 했는데 그걸 과제로 채택을 한번 해보려고 가상을 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이거 한글로 번역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사상적 입장에 따라서 이게 번역의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봉길 교무님이 정산종사 법원할지 이런 부분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분의 입장에 의해서 번역된 것을 주장을 하니까 또 몇몇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교리 논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교리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자. 여기 이제 교학대학 교수들도 계시지만 그런 일단 이게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원불교학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본성이라는 말만 쓴 게 아니라 본원이다라고 하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은 곧 본원인데 본성이라는 말과 본원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본래자리라고 하는 것은 맑고 고요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진공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힘으로 뭉쳐진 상태다. 본성의 상태는 곧 본원의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인체 해부학이 있어요. 이 인체 해부학을 통해서 우리가 의학이 발달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해부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의 해부학이라는 것을 이제 정신 분석의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마음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심리 분석, 정신 분석 이상의 의미로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이 교전에서도 보면은 이제 정신이라는 말과 마음이라고 하는 말, 또 이러한 것을 막 혼동해서 막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지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간의 정신은 뇌에 있다. 이게 이제 요새 일반적인 뇌과학의 이론입니다만은, 카이로에 가면, 이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카이로의 이집트의 이제 역사 박물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위 미이라를, 굉장히 많은 미이라들이 있습니다. 그 미이라들이 이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로마, 뭐 이런 다른 나라들에 많이 뺏겨서 그 나라에 가도 이집트의 미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지금 오늘날 일반적인 과학이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뇌에 일단 이렇게 전제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과연 마음이 뇌에만 있겠느냐? 심장에도 있고 뇌와 심장에만 따로 있겠느냐? 우리의 이 손톱 끝에도 있고 발톱 끝에도 마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소재지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제 이 마음이 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지금 로봇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성공하기가 힘든 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마음이 뇌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을 한 것에 보면은 이제 이성이나 감성이나 도덕성, 의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게 불교학에서 오랫동안 탐구해온 식, 이런 분야가 있고요. 또 영적인 분야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의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학술 발표에서도 한 번씩 써먹은 표인데, 이와 같은 이제 그 마음의 구조를 표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층의 마음이 있고, 심층의 마음이 있고, 뿌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이성을 가졌다, 감성을 가졌다, 의지를 가졌다, 도덕성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표출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성립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저 깊은 심층의 마음, 저 그 식의 세계가 무엇인가, 이것만 탐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현실 생활에 굉장히 어두워요. 현실 생활에 어둡고 또 불친절하고, 우리 교무님은 왜 저렇게 쌀쌀맞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이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흙의 구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지구과학적으로 마침 이런 단면이 있어. 이거 제가 찍은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근데 대체적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은 지상 1m 이내, 1m 정도의 땅, 이게 표층토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심층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성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저 심층토에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이 몸이 건조해지는 거예요. 인간성도 메마른 것 같고. 근데 성립 공부를 하시는 사람일수록 이성도 다스려야 되고, 감성도 다스려야 되고, 도덕성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의지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과제. 우리 마음 공부의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베트남 스님이 화만 다스리면 성립 공부가 다 되는 것처럼 설법하고 다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어요. 이제 이분은 이제 그 감성만 조절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일부분을 본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는데, 여기 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좀 설명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마음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 몸에 해부학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해부학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몸의 해부학에 따라서 내가 이제 소화기 계통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순환기 계통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성적인 부분 공부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감성적인 공부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도덕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의지의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제 저 뿌리 깊은 식의 공부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는가.
이게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분류해서 자기 평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 사정을 할 때도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이 본성이나 본원자리를 우리 일원상 서원문에서 보면은 음양 상승과 인과보응의 상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본성과 본원의 두 가지 원리가 음양 상승과 인과보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음양의 기운 중에 이제 우리 이제 태극을 표시하고 있는데 가운데 노란 점들은 항상 음양은 항상 조절하는 이제 이걸 노자 도덕경에서는 이제 충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덕경에 누구나 수천만의 사람들이 도덕경을 읽었는데 일본 사람 유가와 히데키라고 하는 분이 노자 도덕경을 읽다가 핵 물리학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자라고 하는 원자의 구조에서 중간자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도덕경 읽고 바로 이 도덕경에 나온 걸 표시한 거예요. 이것은 이 노란색 점 중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핵 가속기를 틀어서 봤더니 그게 있었어요. 이게 핵 물리학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전기가 된 부분이죠. 이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1946년이었습니다. 도덕경을 읽고 노벨상을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좀 빨리 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일제로부터 해방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원자탄을 이 사람이 먼저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원자탄 일본의 원자탄 연구팀에 투입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음양의 구조가 이것은 최근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만은 나사에서 찍은 어떤 별의 생성에 관한 그림이에요. 인공위성에서 별이 생성되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하고 아주 비슷하죠.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언어 도단의 입정처고 유무초월의 생사문이다. 이걸 또 이렇게 표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이제 입정처, 우리가 법회 볼 때마다 어떤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입정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죽비를 치죠.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들입자 써서 이제 언어 도단의 입정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들입자를 쓰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설입자를 써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릴렉스 한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내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로 내 마음을 안정시킨다, 풀어진다. 이게 아니라 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죠. 힘이 금방 터지기 직전의 상태로 나를 몰아넣는 것. 이게 입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본성의 상태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 소위 이제 출발 신호가 나오기 전에 전부 차렷 자세를 하잖아요. 차렷 하면은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두 손을 땅에 짚고 출발하는 자세. 이게 입정이다. 본성의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입정하겠습니다. 산란했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응축해보자. 내 정신장세를 완전히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사수가 총을 쏘기 전에 완전히 힘을 완전히 모아가지고 방아쇠 당기기 전에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자. 그러한 상태를 만들자. 운전수가 운전을 다 끝내고 차를 닦고 차고에 집어넣는 상태가 입정이 아니고 그게 정의 상태가 아니고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입정의 상태다. 입정처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생사문도 열리는 거다. 현상의 세계가 거기에서부터 벌어지고 현상의 세계를 거기 상태에서 다시 수렴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게 지금 파워포인트인데 바로 이게
입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의 상태. 그 상태가 본성임과 동시에 본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무너지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가? 나의 일생. 지금은 인간의 일생을 백세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떤 자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70세까지 살기를 원한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저희 정토회원이 전주교당에 출석하는데 대각 교계자를 맞으면서 이제 청소를 했다고 해요. 촛대를 닦으면서 교도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뭐 대부분 7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촛대를 닦고 계셨으니까요. 굉장히 그 잘못된 조사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는 어려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생물이 많은 그 생물종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가. 뭐 이 생물종의 연속 또는 생물종의 변화에 대해서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논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어요. 또 뭐 하루에 없어지는 종이 뭐 몇 종이다, 뭐 100 몇십 종씩 이 지구상에서 생물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는데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종 다양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왜 이런 여러 가지 생물종들은 연속되는가? 그 존재 연속의 가장 기본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요인 중에 하나가 인과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질의 연속성, 정신의 연속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러한 연속하는 힘의 운동을 아시아 철학에서 역학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도 인과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연과학의 인과 법칙과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인과 법칙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음양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도가나 유가 철학에서 음양 상승의 이론을 얘기했고 인과 법칙은 인도 철학, 불교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종사님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아시아 사상의 큰 두 개의 흐름을 종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양 사상과 인과 사상 두 개를 종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사상의 흐름을 만든 것이 대종사님 깨달은 점에 굉장히 우수한 점이다. 이걸 서양의 그리스도교가 왜 세계 종교가 됐느냐? 유럽 사상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제 유태교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창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물주의론. 목적론적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가졌다. 그리스적인 세계관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쫓겨가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스에서 이 헬레니즘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종합한 것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어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원불교 대종사님이 원불교 대종사님이라고 보다는 대종사님의 원불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시아 사상에 세 가지 뿌리가 있어요. 유불도 이것을 종합했는데 그 종합의 내용이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사상을 결합했다. 이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사상을 결합한 것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느냐? 존재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은사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상,
이제 우리 이 원불교인들은 이 은혜를 굉장히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성리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윤리적 차원의 은사상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성리적 차원의 은사상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은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 상극을 초월한 우주 만물의 존재 방식인데, 상극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극도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아까 음양오행의 표에 보면요, 소위 이제 토와 수, 이게 서로 이게 상극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흙과 물은 서로 상극이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중국 대륙의 땅을 위성 촬영한 사진을 하나 냈는데, 여기에 큰 강과 산, 이게 어우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참 걱정됩니다.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은 강이고, 약간 칙칙하게 보이는 것은 산이에요. 이게 비행기 타고 혹시 중국에 가실 경우가 있으면 이런 땅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그 비행기 타고 잠만 주무시지 말고 영화만 보시지 말고 창문 옆에도 한 번씩 내려다 보세요. 비행기 타시면. 사막에 가시면 그저 흙만 계속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흙과 물, 산과 강이 아주 강력하게 서로 끼고 서로 짜 맞춰, 요철처럼 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상극이 되는 것이 요철처럼 짜 맞춰져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리적 차원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땅에서 사람이 살 수가 있고 생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 일상적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본성이나 또는 우리가 본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로 그 본성의 차원은 힘을 가진 상태, 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과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상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이제 표층토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표층토의 그림의 저 밑에 심층토와 항상 같이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바닷물이 좀 심층수와 함께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치, 심층수끼리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상과 함께 있어야 된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은 현상 속에 있다. 이게 이제 서양의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원불교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그러니까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세계만이 따로 있는 세계는 없다 이거예요. 빨간색은 어디에 있느냐? 빨간 장미꽃 속에 있고, 빨간 마플러에 있고, 빨간 티사스에 있는 거지. 그리고 빨간 사과에 있을 수도 있고, 빨간색은 그런 구체적인 현상 속에 있는 거지 빨간색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때는 현상으로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사상의 그 철학적 방법의 하나의 기본 전제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어디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도령과 성춘형의 사랑 속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속에 사랑이 있는 거지,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현상학적 방법의 전제가 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그 현상학이 찾아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은 진짜 본질이라는 건 뭐냐? 성리적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그게 어떤 의미이고 가치다.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것이 성리학적 실력이 조금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상학적 이제 그런 방법의 전제에서부터 출발해서 보면은 우리의 본성과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과거로부터 성리 공부를 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생각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게 마지막 단계가 뭐죠?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한 단계를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이론과 실천을 일치시키는 그런 상태예요. 현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진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100주년 안에 망한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고 10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국내 4대 종교를 넘어서서 세계 4대 종교를 지향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이게 물질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그 물질 문명의 하나의 그 정점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그 1차 대전의 저항 이것에 대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보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 7, 80년 동안 지구의 절반을 지배한 사상이 막스주의 사상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1990년에 망했어요. 이 막스주의 사상이. 근데 이게 우리보다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우리 원불교가 시작됐습니다. 1916년에. 근데 이 막스주의 사상의 제일 기본이라는 것도 철학은 더 이상 세계를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세계를 직접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 원불교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천을 일치시켜야 된다. 대종사님은 성리적인 차원에서 출발했고 마르크스, 레닌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윤리적인 차원과 성리적인 차원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자.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따 강조드릴 말씀이 있어서 다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리 공부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성리 공부는 참선을 오래 하고 있으면 저절로 떠오른다.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이런 방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모든 현실 생활이나 교단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누군가 독지가가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겠지. 기도 열심히 하면 독지가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우리한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서 정관평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제 벌어서 써보자. 근데 이게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이 신도 헌금 받아가지고 원불교 창건한 건 아니잖아요. 저축조합 만드시고 방언공사 해가지고 원불교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원불교는 이제 그런 이제 성리적 차원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누군가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참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새벽마다 일어나서 좌선 열심히 하면 대각을 할 걸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인도에서도 불교나 인도 여기서 인명 논리라고 하는 걸 얘기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추론해봐라. 저기 연기가 있다. 연기가 있으면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불이 있을 것이다.
불을 직접 보지 않아도 연기만 보면 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소위 인명-입증 이론이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불교 논리학이에요. 이게 인명 논리. 직접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짐작이라도 해라.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도 이제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어떻게 성리연마를 했는가. 이게 기독교인들은 성리연마를 안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큰 코 다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3세 윤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추론할 수 있다,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성립 공부하는 오늘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서 체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 소위 1803년에 태어나서 1879년까지 살았던 이제 조선조의 철학자 최한기. 북한 사람들은 이분을 이제 유물론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기철학자입니다. 기철학의 최고의 수준을 달성한 분이 최한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곡 선생님도 기철학의 단계를 어느 정도 완성했지만, 이 최한기 선생이 얘기한 체인이라고 하는, 몸으로 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철학적인 하나의 방법인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데, 이게 조금 이따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날 이 전 세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이 산업혁명의 시기까지 물적 자본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근데 그 뒤에 이제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여기 글씨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소셜 캐피털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자본. 이제 사회적 자본이는 이제 신뢰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이 사회적 신뢰 관계. 이 신뢰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신호대에 걸렸을 때 파란 신호가 나왔을 때 마음 놓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측정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자본을 표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학교에서 총부로 건너오는데 정문 앞에서 신호대 걸렸는데 파란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살피고 건넜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 덜 약한데, 지금 이제 지금을 현재는 이제 문화 자본주의 사회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사회에서는 심리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심리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심리적 자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요새 증산교 포교사들이 지하철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데, 소위 이제 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고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 개인들이 많은 사회가 돼야 된다. 이게 또 이게 심리적 자본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종교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주가 음양상승과 인과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립 공부를 해나가는데, 이제 이 체인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를 벗어난 작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루에도 음양상승이 있어요. 하루에도 그 오전 12시까지 양의식이, 12시가 넘으면 음의식이, 12시가 넘으면 후천개벽의식이 된 거죠, 말하자면. 제가 과거에 어떤 글을 쓸 때 그 원광대학 전산실과 협조해서 바로 소강절의 역사 이론, 이것을
도대체 단기나 서기로 하면 지금 몇 년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오후 2시더라고요, 지금이. 오후 2시에서 앞으로 남은 우주가 한 단락 맺을 때까지 시간이 5만 년 남았어요. 이게 대종사님이 5만 년 대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말씀한 것과 같다. 그리고 후천 개벽을 얘기하는 사상들이 바로 그러한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기회 있으면 한번 여러 교무님들 또 교도님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불교 공부의 양면적 특징, 신앙과 수행을 병진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속하는 성리학적 원리도 여기에 있다. 왜 신앙과 수행을 병진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라고만 생각하지 왜 신앙과 수행을 병진해야 되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별로 없으시잖아요. 저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리 공부 해봤어요. 네. 근데 요새 와서 이런 것을 물어봤더니 이게 음양상승과 인과보응 이 두 가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과 수행을 병진해야 되는구나. 이런 초보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마무리하는 얘기로 들어가면 의지도 따로 단련해야 되고 감성도 단련해야 되고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웃지 않는 사람 이건 자기가 늙었다 이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를 볼 때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보세요. 와하하 하고 진짜 웃기는구나. 이렇게 웃을 수 있어야 건강과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젊은 애들 떠드는 거 보고 저게 뭐가 우습지 그러면은 이게 내가 정신과에서 진단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 저걸 보고 웃다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또 의지도 연마를 해야 되고 이성적인 지적인 분야, 도덕적인 분야 이게 따로따로 다 연마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헬스클럽에 가서 이게 이두박근, 삼두박근, 등 근육, 배 근육 다 따로따로 운동하잖아요. 유장약 다르고 심장약 다르고 이게 이성 부분 다르고 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성리 공부가 다르고 영적인 연마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제 총부 이게 법회 설교당번이 됐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종경 편수할 때 참여할 수 없었던 대종사님 당대의 교도님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제가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또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업부의 한 분이 병들어가지고 회생할 수 없다 이런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의욕을 잃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종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혼을 내셨답니다. 네가 이제 저 이대로 죽고 후생에나 가서 건강하게 살으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네가 이런 상태로 있으면 후생에서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사는 날까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연마를 해야만이 후생에 가서 건강한 거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대요. 이 생에는 공부 안 해서 멍청하니까 후생에 가서 내가 공부 잘하고 우등생이 한번 되어보겠다. 죽는 날까지 열심히 무엇인가 공부해라. 책도 있고 그래야 한다. 이 생에서 이제 나 정년 퇴임도 하고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 이런 교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리연마도 계속 하셔야 후생에 가서 보다 더 수준 높은 도인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바빠요. 감성도 연마해야 되고 의지도 연마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성립 공부를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벽암록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묵주가 한 스님에게 물어보죠.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추상 미술 해석하는 것처럼 공안 문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참 헷갈리는 거잖아요, 사실. 좀 더 명확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성립 공부예요. 본성자리를 안다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근데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잖아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볼 때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표시하는 것에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이 내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구려 고분층에 가면요, 이 고분 꼭대기에 만들어 놓은 지붕, 소위 캡스톤, 요새 대학에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학과 1기업 창업을 한다 할 때도 캡스톤 디자인 방식으로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구려 집안현의 돌무덤군의 이 캡스톤, 여기에 이게 끝돌이라고 그러죠. 마무리하는 돌. 거기에 보면 천문도가 그때도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도 천문도를 연구했다, 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 천문도를 연구한 이유가 인생의 나침반을 만들기 위한 거죠. 내비게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세계로부터 헤아릴 수 있는 세계를 지향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끝으로 체인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사실이나 모순되는 사실을 항상 찾아내야 된다. 두 가지 이상의 측면을 발견해야 된다. 모든 사실은 음과 음의 측면과 양의 측면, 긍정의 부분과 부정의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길을 다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중간의 길을 가야 될 길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만 하지 말고 다른 측면을 생각하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성리학적인 감사 생활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어린이 법회 때나 학생의 법회 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모기가 나를 무는데 왜 은혜롭죠? 감사 생활을 해야 되죠?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교의 원죄 사상이 다른 성리학적 차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감사 생활의 윤리학적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와 같이 바로 이 두 개 이상의 측면을 발견하는 노력을 할 때 저절로 감사 생활이 될 수가 있다. 본성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본원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발견할 때 무시선 무처선이 될 수 있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앙과 수행을 일치시키고 성립공부와 행복한 삶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을 살리는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단순히 단순한 의미에서 윤리적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위 성리적 차원에서 제가 대학 경영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성리학적 실천의 한 차원에서
서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대종사님 흉내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대종사님이 원불교 교단을 건설하실 때 성리학적 차원에서, 성리적 차원에서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 흉내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하면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 건방지고 오만한 말씀 같습니다만 제가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